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희영 국어학원의 김희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예비고일 문법 중에서 한글 맞춤법 부분을 쭉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글 맞춤법 부분이 한 3주 정도의 분량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한글 맞춤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차까지를 묶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핵심적인 부분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하는 이 방학특강으로서의 예비 고1 문법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신용 문법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한글 맞춤법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중세국어도 어렵지만 현대국어 부분에서는 학교 시험에서도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법 영역 중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을 잘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이 문법을 공부할 때에는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필요한 핵심 용어의 의미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을 설명해주는 보기나 어떤 개념 설명한 지문을 봤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용어의 의미를 알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무작정 문법 개념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법이 적용되는 어떤 조건, 그리고 조건의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읽으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막 달달달 암기를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글 맞춤법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한글 맞춤법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소리에 관한 것도 있고, 형태에 관한 것도 있고, 뭐 그 밖의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내신에 잘 나오는 유형, 내신에 잘 나오는 조항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 맞춤법 소리와 형태에 관한 것 보기 전에 총칙을 먼저 읽을 건데, 총칙이라는 것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포괄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제일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의 총칙의 첫 번째 핵심은 표준어를 이라는 말이에요. 표준어. 표준어는 여러분 많이 배웠다시피 어떤 걸 표준어라고 하죠? 네, 현대 서울말이 표준어죠. 예, 그 표준어를 두 번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총칙인데,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발음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대로 적되라는 것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게 적는다라는 얘기고, 이것은 음을 표기하는 주의라고 해서 표음주의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 다음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법, 의미가 통하도록 적는다라는 의미로 표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표기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나왔냐면 소리대로 적대라는 말이 먼저 나왔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표음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언어라는 얘기예요. 자, 한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 자 뜻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글자를 쓴다고 하면 사실 소리로 읽지만 뜻을 이 글자가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뜻을 표기하는 문자를 표의 문자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한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라는 음과 들이라는 음을 합쳐가지고 아들이라는 글자를 만들고 이것을 그대로 소리 그대로 쓰죠. 그래서 표음주의, 음을 표기하는 주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문자가 표음주의인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32페이지의 교재를 보시면 총칙 1항에 당구장 표시 밑에 있는 게 있어요. 자,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리대로 적었을 경우 한 단어를 발음 형태에 따라 달리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어법에 맞도록 밑줄 치시면 형태를 밝혀 적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표의주의라는 것은 형태를 밝혀 적는다. 같은 의미로 형태 소의
원형을 밝힌다. 이런 말로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꽃위라는 단어가 있다고 칠게요.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읽죠? 꽃위 이렇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시읒 받침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연음된 형태로 적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자, 꽃체 어떻게 읽죠? 이렇게 읽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100% 표음주의를 지향을 했다면 이렇게 꽃이라는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무조건 다른 대로 이렇게 썼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려움을 겪죠. 뭐에 어려움을 겪냐면 꽃뒤라고 썼을 때 이게 꽃을 의미하는 것인지 꽃채라고 썼을 때 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독,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각 단어에 똑같이 꽃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도 발음상 동일하게 발음되지 않아서 생기는 가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태를 밝혀 적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를 하려면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 맞춤법이라는 이 조항은 어떤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냐 하면 표준어를 어느 경우에 소리대로 적고 어느 경우에 어법에 맞도록 적을 것이냐,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소리와 형태에 관한 것을 볼 때는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의 강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 쭉쭉 보겠습니다. 제 총칙 1장의 2항을 보시면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띄어쓰기를 잘 하고 있는 국가이죠. 그래서 각 단어가 띄어쓰기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띄어쓰기가 다 익숙할 텐데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제 띄어쓰는 기준이 각 단어인데 예외가 있죠. 조사죠, 조사. 자, 조사는 여러분이 앞서 품사를 배웠을 때 하나의 품사로 정해져 있는 그런 품사였었죠. 그래서 품사로 하나로 떨어져 나왔다. 조사라는 품사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품사 자체가 단어의 분류이기 때문에 조사도 단어의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앞말에 붙여 쓰죠. 모든 단어는 띄어 쓰는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기 때문에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띄어 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예외적으로 조사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때에도 붙여 쓴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부터도,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하면 에서도 조사이고요, 부터도 조사이고요, 도도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들이 굉장히 길게 붙어서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모두 붙여 써야 한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밑에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의 기준이지만 예외적으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페이지, 33페이지에서 중요한 내용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특히 33페이지에 표음주의, 표의주의에 대한 개념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개념이 부족하신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소리에 관한 것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조항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소리대로 적고 어떤 경우에 어법에 맞도록 적는가, 이것을 이제 구분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는데, 먼저 첫째 된소리예요. 된소리 읽어볼게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라는 얘기인데, 자, 된소리로 나는 것은 된소리로 적는 것. 그렇다면 된소리로 난다, 발음이 된소리다. 된소리로 적는다, 표기도 된소리다. 다시 말하면 이 조항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 기법을 따르고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가 도대체 뭐냐 요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 의문의 변동이라는 그 문법에서 첫 번째 배웠었죠. 의문의 변동. 된소리 되기라는 게 있었어요. 자, 된소리 되기는 뭐였냐 하면은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중에서 교체라는 의문의 변동에 해당되는 그런 조항이었었죠. 이 된소리가 되는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조건이 첫째,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나는 된소리. 예를 들면 뭐 있었죠? 국밥. 그죠? 어떻게 발음해요? 기역 뒤에 비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 이렇게 발음했었죠. 기억나나요? 참고로 기역, 디귿, 비읍을 합쳐서 뭐라고 하죠? 네, 파열음이라고 하고 이거는 좀 암기를 해두셔야죠. 기역, 디귿, 비읍은 합쳐서 파열음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 자, 여기서 어간이라는 게 중요했죠? 어간이란 말이 들어온다는 거는 형용사, 동사에 해당하는 용언이라는 얘기죠. 용언의 활용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어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어간, 받침, 니은, 비읍, 미음, 뒤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고, 뭐 범죄자를 신고하다 이럴 때 신고는 명사인데 신발을 신다 이건 동사죠. 그래서 신다의 활용형이 신고. 신까지가 변하지 않으니까 신이 어간이 되겠고요. 자, 어간의 받침이 니은이죠. 자, 이럴 경우에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 이 기역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한자어나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 예를 들면은 무엇을 할 것을 할 관형어죠. 것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예요. 관형어의 받침이 리을로 끝났죠.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어미를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니까 이 리을 뒤의 기역을 어떻게 발음하냐?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한자어 리을 뒤 갈등 한자어죠. 그럼 리을 뒤에 디귿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뭐냐 하면 어법이 맞도록 적는 거예요. 비읍, 쌍비읍으로 나더라도 표기는 그냥 비읍 예사소리로 적고요. 마찬가지 신고도 마찬가지 된소리 표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예사소리로 적습니다. 마찬가지 할 것을 갈등 같은 경우에도 된소리 표기들을 다 예사소리로 적어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된소리 되기가 되는 이 조항들은 모두 규칙적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는 굳이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아도 규칙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사소리로 적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뚜렷한 까닭입니다. 뚜렷한 까닭. 다시 말하면 뚜렷한 까닭이 없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된소리 되기 조항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규칙 조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된소리가 된다는 것을 알려줘서 표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된소리대로 적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의 구체적인 예시가 34페이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첫째,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 여기를 말하는 거죠. 네, 여기서 된소리 적어준다는 얘기고 이번에 보면 니을,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된소리 조항 중에서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라고 했었어요. 물론 여기에 니은, 미음, 뒤라는 조항이 있긴 한데 여기서의 하나의 더의 그 조건은 어감 받침 동사, 형용사의 어간 받침이 니은, 미음이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번에 있는 리을,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나오는 된소리는 꼭 어간 받침, 니은, 미음이 아니더라도 한 단어 안에서 산뜻 이런 식으로 니은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것은 된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라는 조항이에요.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만이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다만이라고 하면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조항이나 다만 혹은 붙임 이런 조건이 달려있는 것은 다만 혹은 붙임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문법 조항이 예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주의 있게 보셔야지 됩니다. 자,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이랬거든요. 자, 잘 읽어보세요. 이런 조항을 잘 읽어봐야 돼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예요. 어떤 경우를 빼고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를 빼고는. 자, 다시 말하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면 된소리로 적는다죠. 그죠? 자, 예를 들면은 여기 뚝뚝 이런 단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된소리 대기 조항을 살펴봤을 때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안 적어줬어요.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역 뒤임에도 불구하고 된소리로 적었죠. 왜? 왜 때문에 이렇게 적었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 조항을 말하면 돼요. 같은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역 뒤에라도 된소리로 적어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조항들은 이 문장의 의미를 끊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끊어서 읽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된소리에 대한 조항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국외음화. 국외음화인 것인데 이 국외음화를 설명할 때에는 뭐가 중요하냐. 아이고. 국외음화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적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읒, 치읒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디귿, 티읒으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적지 않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조항은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조항과 연관이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듣기 힘든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런 말이 나왔죠. 이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다라는 얘기는 쉬운 말로 접미사와 같은 접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 맞이할 때 맛 플러스 이 이런 것은 접사죠. 그죠? 같이 이거 접사고요. 그러니까 이 종속적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접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외음화는 소리대로 적지 않는다라는 조합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죠? 국외음화는. 자, 그 다음 디귿 소리 받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7항에 이런 말이 나와요.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이랬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도대체 디귿으로 적을 근거라는 말은 뭘까요? 이런 거 있죠. 숟가락은 왜 디귿 받침이고 젓가락은 왜 시옷 받침이죠? 다르죠. 이 숟가락 같은 경우에는 한술 떠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한술 떠에서 원래 숫의 이 기본 형태는 술이에요. 술. 한술 떠, 한 숟가락 떠 이런 의미인데 이 리을이 다른 단어와 합쳐지면서 리을이 디귿으로 변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저가 기본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뒤에가 젓가락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된소리 되는다는 표기로 시옷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형태가 받침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숟가락 같은 경우에는 리을 받침이 디귿으로 불규칙해서 바뀌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것인데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형태가 받침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굳이 디귿을 살려 쓰지 않고 시옷으로 적어준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35페이지죠.
뭐 덧저고리, 돗자리, 어셈, 우덜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우덜은 같은 경우도 본래 형태가 웃이 아니라는 거죠. 울이거나 웃이거나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딱히 디귿을 근원으로 가지고 있는 어원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디귿 받침을 적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부분만 넘어갈 건데요. 자, 모음 소리에 관한 거 세 번째 장 중에서 이제 모음을 볼 건데 모음 같은 경우에는 또 내신에 잘 나오는 조항이긴 합니다. 자, 의의 받침, 받침이 아니라 의의 발음을 보면 자,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의로 적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친구도 소리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도록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항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예문을 보니까요. 이 앞에 의라는 거는 초성에 자음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의처럼 사실은 뒤에 보면 본의가 나오는데 본의나 문의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문의 같은 경우는 의 앞에 초성이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무조건 이가 아니라 의로 적어준다. 다시 말하면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두음 법칙을 볼 건데 두음 법칙도 이제 많이 나오는 조항이긴 하죠. 두음 법칙은 어떤 걸 두음 법칙이라고 하죠? 이 조항은 거의 이제 북한에는 없다고 봐야죠. 뭐 리설주 이런 식으로 리을이 맨 앞에 온다든지 노동 이런 것처럼 리을을 니은으로 바꾸지 않는다든지 여성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자음 연요 뉴니 다시 말하면 니은이 초성에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니은을 탈락시켜서 여요 유이로 적고요. 같은 맥락에서 한자음 야려 레려 류리 같은 경우에도 두음 법칙에 따라서 야여 예요 유이로 적을 수가 있다. 적는다. 다만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여기 예를 들면은 나 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음으로 끝났죠. 자, 두음 법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어의 맨 앞에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두음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열 같은 경우에는 단어로 쳤을 때 두 번째 글자거든요.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에서는 원래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리을을 탈락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원래는 나열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외 조항에 따라서 모음 뒤에 이어지는 렬은 렬이 아니라 열로 두음 법칙을 마치 적용한 것처럼 적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음인 경우로 설명드렸고 니은 받침 경우인 거는 분열이 나오네요. 분열. 니은 받침 뒤에도 원래 두음 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두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음 법칙을 적용한 것처럼 니을을 탈락해서 적어준다 라는 얘기를 예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뒤에 37페이지에 보시면 중요한 또 조항이 하나가 나오고 있죠. 이게 원래 문법이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이게 듣다 보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고 이런데 사실상 여러분이 현감을 듣다 보면 제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웃긴 얘기도 하고 할 텐데 이게 다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제가 미친듯이 달리고 있으니까 지루하더라도 쉬었다 끊어가면서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형태에 관한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그 품사를 좀 알고 계셔야지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에 관한 것은 두음 법칙으로 이제 끝이 난 거고 이제 앞으로 형태에 관한 것으로 이제 같이 들어갈 건데 형태에 관한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체험과 조사예요. 자, 여기서는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말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밑에 봤더니만 떡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발음할 거죠? 떡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발음할 거예요? 그쵸? 떡을 이렇게 발음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별하여 안 적는 게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구별할 안 적는 게 2번이죠. 그죠? 어디까지 떡으로 칠 거예요? 그러면 안 구별할 거면 이렇게까지 칠 건가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을 할 거란 얘기는 딱 끊어질 수 있게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자, 구별을 하려면 소리 나는 대로 적나요? 어법에 맞도록 적나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별하여 적는다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말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 또 나오죠.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그 밑에 부분에 있거든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구별하여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침을 봤더니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합성어라는 얘기예요. 앞말에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본뜻은 아닌데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결론이죠. 여러분이 이런 것을 끊어 읽을 때에는 일단 결론을 보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결론에 꺽쇠 딱 치고 이 결론에 해당하는 조항에다 밑줄 치시면 돼요.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그러면 밝혀 적지 않는 결론은 어떤 조건일까요?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죠. 자, 예시를 볼게요. 돌아가다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의 하나죠. 돌아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간 거죠. 그죠? 돌다의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서 끊어 적어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밝혀 적지 않는 경우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예문 적어주셔야 되고 쓸다가 뭐예요? 쓸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형을 밝혀 적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밝혀 적어줘야 돼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근데 쓰러지다 하면은 쓸다. 이 우리가 넘어지는 거 쓰러지다의 쓸다의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본뜻이 사라진 거예요. 본뜻이 사라졌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쓸다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원형대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밝혀 적지 않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까 맨 처음에 총칙을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표음주의인 소리대로 적는다인데 그 뒤에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가 추가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어느 경우에 어법에 맞춰서 원형을 밝혀줬고 어느 경우에 밝혀 적지 않아서 소리대로 적는지를 그것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이 이런 조항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디 쪽으로 넘어가셔야 되냐면 그 뒷부분은 한글 맞춤법 첫 번째 파트에서 끊겨가지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 풀어오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까지. 그리고 그 뒤로 가서 한글 맞춤법 2번 페이지로는 47페이지예요. 거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에 관한 것으로 계속 이어질 건데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을 볼게요. 페이지로는 4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형태적으로 원형을 밝혀 적을 거냐 밝혀 적지 않을 거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문법적인 규칙으로 좀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을 보면 47페이지 19항에 보시면은요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세요. 결론이 뭐였죠? 원형을 밝혀 적는다가 19항의 결론이었어요. 그럼 이 부분에다가 이제 꺽쇠를 일단 치시고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의 조건이 뭐냐를 봤더니 첫째,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 밑줄 치시면 되고 두 번째,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 밑줄 치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와 부사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각 예시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항은 이제 다만이라는 조항인데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자, 방금 19항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예외 조항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뀌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 여기 여관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해서 본 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 했죠. 마찬가지 이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중에서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는 어간의 뜻과 멀어진 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 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어쨌든 이제 예시를 보면요, 목걸이 이거 원형 밝혀 적으면 어떻게 돼요? 목 플러스 걸다 플러스 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에 거는 거, 우리 그 목걸이 있죠? 목에 거는 거, 액세서리. 그것은 걸다의 의미가 살아있죠. 그래서 목걸이 그냥 이대로 써주면 되는데 목이 붓는 병 있어요, 목병. 근데 그것도 목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목에 거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걸다의 의미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는 소리 나는 데도 적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름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나오죠. 노름. 놀다에다가 플러스 전미사가 음이 붙은 건데 있는 그대로 원형 살려서 놀음이라고 하면은 플레이의 음이죠. 그죠? 놀다. 그런데 이것은 노는 게 아니라 뭐죠? 도박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놀다의 원형을 살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노름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파생어는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사를 알아야 된다고 한 게 이런 이유인데 붙임을 보세요. 붙임. 이 붙임은 같은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47페이지 붙임에 있죠.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자, 항상 이런 조항은 뭐부터 봐라? 결론부터 봐라.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자, 어떤 경우에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1번이죠. 두 번째 다른 조항도 있어요. 다른 품사로 바뀐 건 2번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첫 번째 경우는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 첫째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요. 두 번째 붙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조항은 품사가 바뀌었거나 플러스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었거나 할 때 원형을 또 밝혀 적지 않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자, 귀머거리 한번 볼게요. 귀 먹다예요. 원래 귀 먹다. 거기에다가 다를 빼고 접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귀머거리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접사를 붙였길래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추측을 해보면 귀먹 플러스 어리가 되겠죠. 이 어리가 붙어야 소리 나는 대로 적혀서 귀머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접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나 이외의 어리, 모음으로 시작한 접사 붙은 거고 그 다음 귀먹다 뭐예요? 용언이었는데 어리가 붙음으로써 명사가 됐죠. 다른 품사로 바뀐 것. 자, 이런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자, 막에 마찬가지죠. 막에. 막다요. 막다. 역시 동사 용언이죠. 거기에다가 뭐가 붙어가지고 막애가 된 거예요. 막애. 네. 자, 그럼 접사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접사가 애가 들어간 거죠? 애. 그래서 막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막애 같은 경우에는 막다라는 의미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간의 뜻과 멀어지지 않았어요. 어간의 뜻과 멀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처럼 어디 갔어요? 네? 지금 여기서처럼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왜 얘는 뜻이 살아있는데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나요?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붙임 조항을 한번 보세요 라고 답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음이나 미음 이외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사 붙었고
막다라는 용언에서 마개라는 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품사도 바뀌었죠. 이런 경우가 이제 부침에 해당하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자, 내신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요. 여러 가지 예시 이런 단어들을 여러 개를 준 다음에 어떤 조항과 연관되는 단어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간의 원형을 밝혀졌지 않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걸리는 조항이 어딘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 이 부분은 쉽게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무덤은 어떻게 접사가 붙은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은 뭐죠? 묻는 거죠. 땅에 묻는 거. 그러면 원래 본형이 뭐였을까요? 본형이 묻이죠? 묻. 못에다가 뭘 붙어야 무덤이 되죠? 엄이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묻다 용언에서 무덤 명사로 됐으니까 품사가 바뀌었고요. 기본적으로 접사는 엄이 왔으니까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예문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예시라도 이 조항에 맞춰서 적용하실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뒤로 보시면 이제 이 접사랑 관련된 조항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사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왜 품사가 중요하느냐? 일단은 읽는 방법은 계속 연습을 해보면 결론부터 보셔야죠. 원형을 밝혀줄 거예요, 얘는. 자, 어떤 경우에 원형을 밝혀줄 거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거 뭐냐? 이 단어가 접사가 이가 붙었는데 이를 빼고 봤을 때 명사냐 아니냐 이걸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니까 곳곳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가 붙었죠. 이가 있어요. 앞에가 명사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얘도 이 붙었는데요. 20항이랑 연관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높이라는 애는 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높이 날아간다 할 때는 높이가 부사죠. 그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20항에 다 포함이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문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제 붙임을 또 볼게요.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결론이 뭐죠?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적지 아니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어떨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느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자, 예시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접사가 이가 아니란 얘기죠. 앞에는 뭐일 거고 20항에 딸린 붙임이니까 접사를 빼고 앞에 단어는 무조건 명사란 얘기고 그 뒤에는 이가 아니란 얘기네요. 접사가. 그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나만 힌트를 드리면 끄트머리 뭐일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면 끝 명사예요. 플러스 음어리가 붙어서 끄트머리가 된 것이고 접사는 음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해보세요. 바가지, 지붕, 지푸라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바가지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뭐죠? 바. 지붕은 집, 지푸라기는 집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접사가 뭐가 붙었길래 바가지가 됐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아지가 붙었겠죠. 지붕은요? 웅이 붙었겠죠. 지푸라기는 우라기가 붙었겠죠. 그래서 처음 보는 접사처럼 생겼지만 이것들이 다 접사다. 만약에 이것들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형태소로 구분해서 접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20항의 붙임이라는 조항과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이시옷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사이시옷은 사실 의문의 변동할 때 다 마스터가 됐어야 돼요. 근데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이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유의 있게 봐줘야 될 조항이 이 사이시옷 조항이에요. 자, 사이시옷을 왜 붙여주죠?
여러분 사이시옷 왜 붙여줘요? 사이시옷은 받침에 시옷 받침 소리가 나서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사이시옷을 붙여주느냐? 여기 조항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시옷을 붙여주려면 첫 번째 조항은 합성어여야 하는데, 합성어란 얘기는 둘 이상의 단어가 만난다는 얘기인데, 둘 이상의 단어 모두가 우리 고유어여야 돼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조항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된 합성어이면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그 모음으로 끝난 그 자리 밑에 시옷 받침을 덧대어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나는 거.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죠. 그거 어떻게 발음할 건가요?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래서 뒤에가 된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 표시로 시옷을 적어주는 겁니다. 물론 촛불 같은 경우에는 시옷 받침을 발음해주는 이 형태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항은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으로 끝나면,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으로 끝나면 뒤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깐만.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플러스 모음 이런 거죠.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이에요. 뒷말의 첫 소리가 뭐죠? 여기 같은 경우 미음이죠. 요 앞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여기에 니은 소리가 덧난다. 니은 받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발음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모 이렇게. 그죠? 그런 경우에 니은 소리가 덧났기 때문에 앞에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마지막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뒷말이 첫 소리가 모음이어야 돼요. 이런 거요. 모음으로 시작했죠? 니은 소리가 덧났어요. 자, 니은 소리가 덧나려면은 이 앞에 받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죠. 여기도 받침이 없고 여기도 자음이 없어야 이런 식으로 니은 소리가 덧나서 나뭇잎으로 발음이 되죠. 그죠? 최종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니은과 니은 소리가 덧났기 때문에 본래 단어에다가는 시옷을 붙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가 된 소리가 되거나, 뒷말 미음, 니은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혹은 둘 다 자음이 없고 얘도 앞에 자음이 없을 때 니은 소리가 덧나서 사이시옷을 붙여주거나,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말고도 또 있죠.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쉬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는 합성어 중에서 둘 다 단어가 순우리말, 고유어였어야지 되는데, 여기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합성어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순우리말 단어여야 한다. 그런 경우에 사이시옷이 붙는다라는 얘기고요. 뒤에부터 다 똑같아요. 뒷말에 첫 소리 된 소리, 그 다음 니은 소리 덧나기, 니은 소리 덧나기. 뒤에 조항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예문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내신에서는 예외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아야 될 예시문을 하나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우리말이 반드시 끼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 조항은 한자어, 둘 다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넣어놨어요. 총 6개죠. 이 6개의 단어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나머지는 예시를 보시고 조항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 6개 단어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제 준말로 갈 건데요. 준말은 어디냐 하면 51페이지네요. 네, 준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40항에 끝 음절의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리는 경우. 자, 이게 무엇인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자, 또 하나 끝 음절 하가 몽창 주는 경우. 자, 이게 무엇이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간의 끄듬절 하의 아가 줄었다. 예를 들면 이걸로 볼게요. 간편하게. 어간의 끄듬절. 간편하다, 간편하고, 간편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활용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인데 간편하까지가 어간이에요. 그럼 어간의 하의 아가 줄어요. 아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남냐 하면 앞에 히읗이 남죠. 그리고 뒤에 기역이 남죠. 여러분 자음 축약 기억나시죠? 히읗 플러스 예사소리는 무조건 거센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아가 줄고 히읗과 기역이 만나니까 여기가 거센 소리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볼게요. 연구하도록 아가 줄어버리니까 히읗 디귿 만나서 연구토록. 이해되시겠죠? 다정하다 아가 줄고 히읗 디귿 만나니까 티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의 아가 줄어드는 경우이고요. 뒤에 나오는 건 뭐냐면 하가 다 줄어들어요. 하가 다 줄어들고 이게 다 줄어버리니까 히읗이 다 사라지죠. 거센 소리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는 여기 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궁금하죠. 도대체 언제 하를 다 줄일 거고 언제 아만 줄일 거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면 여러분 교재에 표시하셔야 돼요. 자, 히읗 앞에 볼게요. 히읗 앞에. 히읗 앞에 니은. 그죠? 히읗 앞에 이음. 히읗 앞에 모음. 히읗 앞에 리을. 히읗 앞에 모음. 히읗 앞에 니은이에요. 그러니까 끝 음절의 하의 아만 줄어드는 경우는 하 앞에 모음이 무조건 울림소리인 경우예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울림소리 자음에 모든 모음은 다 울림소리죠. 그죠? 울림소리인 경우에는 아가 줄어요. 예를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밑줄 치시면 돼요. 동그라미 치거나. 자, 그러면 언제 하가 모두 줄어드느냐? 다시 말하면 거센 소리로 줄지 않느냐? 자, 보시면 얘도 하 앞을 보시면 돼요. 하 앞에 기역, 그죠? 하 앞에 시옷, 하 앞에 비읍이죠. 자, 시옷은 발음 뭘로 할 거예요?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기역, 디귿, 비읍이네요. 자, 기역, 디귿, 비읍 합쳐서 뭐라고 해요? 파열음, 그죠? 파열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하가 몽창 줍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자음에서 파열음을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 파열음은 세트로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하 앞에 받침이 파열음 자음이다. 그러면 하가 모두 줄어서 거센 소리가 나지 않고요. 여기서처럼 아만 줄어드는 경우에는 하 앞에가 모두 울림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준말은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 그 준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설명드린 얘기는 뒤에 52페이지에 있었네요. 자, 52페이지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 띄어쓰기예요. 다 왔습니다. 띄어쓰기는 정말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59페이지. 자, 한글 맞춤법 세 번째 파트. 네, 여러분 사실 이게 3주 동안 할 것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시간을 못 들여가지고 제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그러니까 설명만 듣고 문제를 안 풀까봐.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까지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한글 맞춤법 세 번째 강의를 보시면 59페이지 띄어쓰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띄어쓰기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조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이전에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제 2절에 보면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에서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의존명사 띄어쓰는 건 당연한 얘기죠. 명사가 단어의 하나의 이제 분류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는 띄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의존명사라는 것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의존명사는 말 그대로 의존해서 쓰이는 명사, 홀로 쓰일 수 없는 명사를 이제 의미를 하고요. 예를 들면 것 혹은 바, 내가 알 바냐, 할 것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것, 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없으면 쓰일 수가 없는 명사죠. 이런 명사를 이제 의존명사라고 하고요. 사실상 단위명사 같은 경우에도 의존명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뭐죠? 개 같은 경우는 책상 한 개. 이 숫자를
의미하는 말이 없으면 쓰일 수가 없어요. 단위 명사 같은 경우에도 명사이긴 명사이지만 홀로 쓰일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홀로 쓰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띄어 써주는 것이 맞다. 이런 조항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9페이지는 의존명사와 이 단위 명사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자, 그 다음 6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3절에 보조용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 잘 들어놓으시면 고2, 3 가서도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 불이 꺼져간다. 이런 말이 있죠. 용언이 뭐죠? 용언?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용언 앞에 무슨 말이 붙었냐면 보조라는 말이 붙었죠. 보조라는 얘기가 뭐예요? 뭔가 더해주거나 덧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꺼져간다. 이 문장에도 지금 용언이 2개가 있는데 실제로 불이 사그라들다의 의미는 꺼지다에 있죠. 간다는 고우의 의미가 아니죠. 불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간다라는 것은 꺼지다라는 용언에 의미를 더해주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꺼지다가 우리는 본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간다를 본용언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용언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얘는 보조의 역할만 하니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다시 말하면 둘 다 맞는 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러분 기억의 예문에서요. 보조용언 찾아서 동그라미 쳐볼게요. 불이 꺼져간다에 간다. 그러면 이 간다는 무슨 뜻을 보조해줄까요? 진행의 의미를 보조해주죠. 진행의 의미. 꺼지는 중이란 의미죠. 그러니까 보조용언들을 쭉 체크를 하시면 각 예문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용언들이에요. 그래서 불이 꺼져간다 해서 간다. 내 힘으로 막아내서의 낸다. 뭐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해서 드린다. 특히 드린다 같은 단어는 여러분이 보조용언인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주다의 의미의 높임 표현으로 드리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용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죠.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라고 했을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보조용어는 본용어를 보조해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다시 말하면 얘는 홀로 쓰일 수가 없는 애죠. 얘가 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판단하면 이 뒤에 있는 애가 보조용어인지 아닌지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화를 빼보세요. 어머니를 드린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이 드린다가 홀로 쓰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보조용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뒤에 보니까 비가 올 듯하다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듯하다에다 밑줄 치셨을 거예요. 듯하다 자체가 보조용언입니다. 그럼 얘가 보조용언이고요. 얘가 본용언이겠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다만이라는 조항을 설명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예문입니다. 자, 다만 뒤에 볼게요.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적에는 보조용언을 띄어 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만 뒤에 보니까 핵심적인 용어가 뭐냐 하면은 보조용언을 띄어 쓴다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조용언을 띄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처럼 본용어과 보조용언은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한다고 해서 두 가지 표기를 다 맞는 것으로 설정을 했는데 다만 뒤에서는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되는 경우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우리 아까 문법 조항 읽을 때 연습했던 것처럼 결론에다가 꺽쇠를 하시고요. 결론에다가 보조용어는 띄어 쓴다. 이게 결론이죠. 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첫째,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둘째,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셋째, 중간에 조사가 들어오는 경우. 자, 이 중간이라는 말은 어디 중간을 말하는 거냐면은 보조용언의 중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요거부터 볼게요. 이 예문을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이제. 자, 중간에 조사 넣어볼게요. 듣하다 이 보조용어의 중간에 조사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가 올 듯도 하다 하면서 듣하다 중간에 조사가 딱 들어갔죠. 자, 이럴 경우에는 듣도 띄고 하다 여기 띄워주는 건 당연한 거고 왜냐면 조사 뒤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반드시 띄워줘야 된다. 여길 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올이 본용어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를 반드시 띄워줘야 된다. 반드시. 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인 합성동사인 경우,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우리 교재에서 60페이지에 다만 밑에 적혀져 있는 예문을 보시면은요. 떠내려가 버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자, 이 버렸다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다의 의미가 아닌 일이 모두 완료됐다는 의미의 보조용언이에요. 근데 보조용언 앞에를 봤더니 떠내려가다 합성동사죠. 뜨다, 내리다, 가다. 심지어 단어가 3개나 합쳐졌어요. 이렇게 앞말이 합성동사의 경우에는 본용어과 보조용언을 반드시 띄워준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 경우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를 볼게요. 예문으로는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돼요. 잘도 놀아나는구나 했는데 중간에 본용어 뒤에 놀아만 나는 경우 앞말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를 띄워준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조항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보조용어를 띄어 쓰는 경우는 3가지를 예문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됐습니다. 뒤로 가보시면은요. 62페이지, 63페이지에 있는데 사실상 이 63페이지에 있는 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요거 있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만약에 프린트로 나눠주셨다. 그러면은 수행평가에 90% 이상 나온다는 얘기고요. 객관식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모르거나 처음 본 부분 이런 단어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단어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거치다, 겉히다, 겉잡다, 겉잡다 했죠? 요거는 굉장히 여러분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의미를 잘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근히 헷갈리는 거. 밑에서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 다치다, 손을 다치다, 닫히다, 문이 저절로 닫히다, 닫히다. 뒤에 예문을 보시면요. 문이 저절로 닫혔다 할 때는 히읗으로 시작하는 히의 정미사를 쓰고요. 문을 힘껏 닫혔다 같은 경우에는 이 치를 써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이거 같은 거에는 피동접사죠. 피동접사 히. 문이 자기도 모르게 바람에 의해서 닫힘을 당한 거예요. 혹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런데 문을 힘껏 닫혔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능동사예요. 능동사. 내가 문을 닫힌 거예요. 그래서 능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목적어가 문을 닫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생략돼 있잖아요. 내가 닫힌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피동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 의미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마치다, 일이 끝나다, 마히다, 정답을 마히다. 마히다의 그 반대어는 틀리다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헷갈리시는 게 뒷장 넘겨보시면 안 적혀있네. 뭐가 있냐면요. 맞추다가 있어요. 맞추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 맞추다는 뭐예요? 관역을 맞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답에 맞히고 틀리는 거고 관역을 맞추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단어들 헷갈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헷갈리는 거 64페이지에 보시면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바치다. 밑에 착받침을 바치다. 바히다. 쇳불에 들이바치다. 바치다. 티읕 받침은요. 채에 바치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써봤죠? 티읕 받침. 왜냐면 주방에서 일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헷갈려하는 단어들이니까 의미 구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붙이다와 붙이다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붙이다. 요거 붙이다. 이 붙이다는 명절날에 여러분 전부치다밖에 몰라. 붙이다 굉장히 많아요. 뭐 있죠? 논밭을 붙인다. 들어봤습니까? 논밭을 붙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지? 논밭을 붙이다는 논밭을 일구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편지를 붙이다, 보낸다. 빈대떡을 붙인다. 여러분 정말 잘 쓰이지 않는 단어, 회의에 안건을 붙이다. 안건을 올리다. 뭐 이런 얘기죠. 식목일에 붙인다, 식목일을 기념하여서 쓴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붙이다가 쓰고요. 요 단어는 이미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및 수능에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의 깊게 봐주시는 것이 좋겠죠. 됐습니다. 나머지는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부분 잘해서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일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이 부분이 학교 프린트로 나왔다 그러면 거의 100% 이상 내신 혹은 수행에 나옵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뭐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글 맞춤법의 중요한 내용은 다 훑어드렸어요. 물론 한꺼번에 풀자면 문제가 많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서 푸시다가 모르는 개념이 생기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복습하시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재미없는 문법이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문법만큼 또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내신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